당신 이게 뭐야? 식탁 위에 아무렇게나 놓인 서류 한 장을 보는 순간 저는 이미 그게 뭔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마치 말로 확인하지 않으면 현실이 되지 않을 것처럼.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격려의 댓글을 남겨주시면 항상 행복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남편 영호 씨는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희망퇴직이래. 요즘 다 그렇다잖아. 희망퇴직. 그 말이 참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누구의 희망인지 무엇을 위한 퇴직인지. 40이 되기 전에 들어간 회사였어요. 외환위기도 버텼고 구조조정 때도 살아남았습니다. 임금이 삭감되어도 불평 한마디 없이 출근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은 이렇게 종이 한 장으로 끝나는 거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대신 끓이던 국에 소금을 더 넣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떨려서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짜졌다는 걸 알면서도 물을 부어 희석시켰습니다. 그렇게 맛을 망친 국을 상에 올렸습니다. 그날 아침 남편은 국이 짜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저도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그렇게 40년을 살아왔거든요.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들이 있고 말해봤자 달라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걸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침묵이 유난히 무거웠어요. 저는 올해 68입니다. 특별할 것 없는 삶을 살았어요. 어릴 때는 가난해서 배우지 못했고 결혼해서는 아이 키우느라 바빴고 아이들 다 키우고 나니 이제는 늙어버렸습니다. 돌아보면 저를 위해 산 시간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이 잘 되면 그게 제 행복이라고 그렇게 믿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요즘 들어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큰아들 민수는 작년에 과장으로 승진했다고 전화가 왔었습니다. 기뻤어요. 그런데 통화는 5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지연이는 항상 바쁘다고 했고 손주 녀석은 화상통화로만 얼굴을 보여줬어요. 직접 안아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가물가물합니다. 딸 은주는 3년 전에 이혼을 했어요. 사위가 사업한다고 빚을 지더니 결국 도망을 갔습니다. 남은 건 빚과 어린 손녀뿐이었어요. 은주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왔고 저는 당연히 받아들였습니다. 내 자식인데 어떻게 외면합니까?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때부터 제 어깨가 더 무거워졌어요. 생활비, 아이 학원비, 병원비. 은주도 일을 하지만 늘 부족했습니다. 저와 남편의 연금에서 조금씩 보태줬어요. 티 내지 않으려고 했지만 통장 잔고는 정직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날 저녁 은주가 거실에서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엄마 요즘 대출 이자 오른 거 알아? 나 진짜 너무 힘들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순간 가슴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내가 힘들다는 말은 왜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걸까?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물론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어요. 엄마니까요. 엄마는 원래 그런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남편이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내가 사업을 다시 해볼까?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전에 아는 형이 말하더라고. 요즘 뭐 하나 하면 괜찮다고 같이 해보자고.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을 내려놓았어요. 텔레비전에서는 무슨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는데 한마디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형이 지난번에도 그러지 않았어? 그때 얼마를 날렸는데.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이번엔 달라. 확실한 거래처가 있대. 남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 눈빛을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젊었을 때 사업을 시작할 때도 저런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실패할 때마다 그 눈빛이 어떻게 꺼져갔는지도 기억해요. 저는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결혼하고 40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당신 우리 이제 감당할 여력이 없어.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자존심이 상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민수 결혼시킬 때 집 담보로 대출받은 거 아직 안 갚았잖아. 은주 도와주느라 연금도 쪼개 쓰고 있고. 당신 퇴직금 나오면 그거로 빚부터 갚아야 하는 거 몰라? 말이 쏟아지고 나서야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화가 나서 운 게 아니었어요. 무서웠습니다. 이 나이에 또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다시 일어설 힘이 남아있기나 한 건가. 그런 두려움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같은 침대에서 잤지만 서로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식탁 위에 놓인 퇴직 통지서가 계속 눈에 밝혔습니다. 종이 한 장인데 무게가 천근만근이었어요. 그 위에 우리 가족의 미래가 모두 올려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인생에서 나를 위해 남은 게 있기는 한 걸까? 어릴 때는 부모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논에 나가 일하고 동생들 밥 차려주고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어요. 결혼해서는 남편을 위해 살았습니다. 아침밥 차리고 도시락 싸고 밤늦게까지 기다렸어요. 아이들이 태어나고부터는 아이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내 옷은 안 사도 아이들 옷은 샀고 내가 굶어도 아이들은 굶기지 않았어요. 그렇게 60년 넘게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았는데 정작 저를 위한 자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아무런 답도 나오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지는 몰랐어요. 하지만 변화가 필요하다는 건 알았습니다. 그 깨달음이 이후 모든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오랜 친구 미자를 만났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약속을 잡았어요. 요즘은 동네에도 커피 파는 곳이 많아졌더라고요. 예전에는 다방이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다들 카페라고 하잖아요. 미자는 저보다 먼저 와 있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다들 그 작은 기계에 빠져 살더라고요. 저도 있기는 하지만 전화 받는 것 외에는 잘 못 씁니다. 순애야, 오래 기다렸어? 아니, 나도 방금 왔어. 미자는 웃으며 메뉴판을 건넸어요. 커피는 내가 살게. 그 말투가 예전과 달랐습니다. 미자는 원래 저보다 형편이 어려웠어요. 남편이 일찍 사업에 실패해서 한동안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우리 시장에서 좌판 깔고 장사할 때 저도 몇 번 도와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미자에게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자신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여유라고 해야 할까요? 야, 너 요즘 좋은 일 있어? 제가 물었더니 미자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알았구나. 사실은 말이야, 우리 동네 재개발됐잖아. 보상금 나왔어. 아, 그거였구나. 미자네 동네는 오래된 연립주택이 모여있는 곳이었어요. 허름하다고들 했는데 작년에 갑자기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받았는데? 그게 말이야. 미자는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5억 가까이.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5억이요. 우리 집 아파트 대출금을 다 갚아도 3억이 남는 돈이었어요. 대단하다, 진짜. 저는 웃으며 말했지만 속은 복잡했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같은 시절을 살았는데 결과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서글펐어요. 미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옛날엔 허덕였어. 애들 학원비 낼 돈이 없어서 일용직도 뛰었잖아.
근데 남편이 그때 땅을 좀 사뒀거든. 싸다고 무시하던 동네였는데 인생은 진짜 모르는 거야. 그 말이 가슴에 칼처럼 꽂혔습니다. 저도 계산을 해봤어요. 만약 20년 전에 집을 팔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그때 아이들 학원비가 급해서 작은 집으로 이사했거든요. 만약 그때 조금만 더 버텼다면 우리 동네도 값이 올랐을 텐데. 만약에. 하지만 모든 만약은 이미 늦은 것들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우편함을 열었더니 고지서가 잔뜩 꽂혀 있었습니다. 관리비, 병원비, 보험료. 하나하나 확인할 때마다 한숨이 나왔어요. 숫자들은 참 냉정하더라고요. 감정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냥 내시오라고만 써 있었어요. 저녁을 준비하는데 남편이 또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까 전화 왔었어. 그 형이.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칼로 물을 썰었습니다. 도마 위에서 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이번엔 진짜야. 다 알아봤대. 초기 자본만 좀 넣으면. 그만해요. 제 목소리가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 돈 어디서 가져올 건데요. 우리한테 남은 게 뭐가 있다고. 남편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왜 맨날 안 된다는 소리만 해? 당신은 맨날 그래. 뭘 해보자고 하면 안 된다. 저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안 된다는 소리를 왜 내가 맨날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당신이 지난번에 그 형한테 빌려준 돈 아직도 못 받았잖아요. 그 전에 투자한다고 넣은 돈은요? 다 어디 갔어요? 남편은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 내가 못났어. 당신 말대로 나는 맨날 실패만 했어. 됐어? 방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도마 위에 칼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는 원래 이런 사이가 아니었는데. 젊었을 때는 어려워도 함께였잖아요. 서로 기대고 서로 위로하고. 그런데 언제부터 이렇게 날카로워졌는지 모르겠어요. 저녁은 차리지 않았습니다. 입맛도 없었고 누구 하나 식탁에 앉으려 하지도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야. 오랜만에 먼저 건 전화였어요. 민수야. 무슨 일이야? 별일 아니고. 그냥 좀 궁금해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혹시 집 담보로 뭐 하실 생각은 없으시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 아니, 그냥. 요즘 주변에서 노인들 사기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누가 찾아와서 뭐라고 하면 절대 계약 같은 거 하지 마세요. 민수의 말은 걱정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왠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정말 걱정이 돼서 전화한 걸까? 아니면 혹시 집에 무슨 일이 생길까 봐 불안한 걸까? 못된 생각인 건 알아요. 그런데 요즘 들어 자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집이 없어지면 가족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면 나는 이 가족에게 어떤 존재가 되는 걸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어요. 장롱 깊숙이 넣어둔 거였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첫 장을 펼쳤더니 흑백 사진이 나왔습니다. 어릴 때 사진이었어요. 찢어진 치마를 입고 동생들과 함께 찍은 사진. 모두 맨발이었습니다. 다음 장에는 결혼 사진이 있었어요. 남편이 참 젊었더라고요. 저도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미래가 불안하면서도 설레었어요. 뭐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 어릴 때 사진도 나왔어요. 민수가 초등학교 입학하던 날, 은주가 돌잔치 하던 날. 그때 저는 행복했습니다.
힘들어도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 행복이 언제부터 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진첩을 덮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데. 아직 제 인생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68이면 아직도 살 날이 남았습니다. 이대로 무너지면 안 돼요. 무엇을 해야 할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건 알았어요.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저에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숨겨둔 통장이에요. 아이들 결혼시킬 때 쓰려고 모아둔 돈. 장례식이나 급한 일이 생기면 쓰려고 아껴둔 돈. 액수가 크지는 않았어요. 2천만 원 정도. 하지만 저에게는 마지막 안전망이었습니다. 남편도 모르는 돈이었어요. 아니,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갑자기 말했어요. 당신 따로 모아둔 돈 있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 뭔 소리야? 알아. 다 알아. 은주가 예전에 말하더라고. 엄마가 비상금 갖고 있다고. 은주가요? 그 애가 어떻게 알았을까? 저는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데 그 돈 이번에 쓰자. 남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사업 초기 자본으로 딱 좋아. 1천만 원만 있으면 돼. 나머지는 그 형이 되겠대.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안 돼요. 왜 안 돼? 우리 돈이잖아. 우리 돈이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내 마지막이에요. 그 말에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상한 침묵이 흘렀어요. 부부 사이에 처음으로 내 것과 당신 것이 명확하게 갈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뭔데?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평생 같이 살았는데 당신한테 나는 남이야.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하지만 그 돈만큼은 지키고 싶었습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그게 없어지면 저도 없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남편은 거실 소파에서 잤습니다. 저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며칠 뒤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혈압이었어요. 수치가 많이 높다고 했습니다. 스트레스 줄이셔야 해요. 이 상태로 가시면 뇌졸중 위험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에 저는 웃어버렸어요. 웃을 일이 아닌데 웃음이 나왔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라고요. 줄일 수 있었으면 벌써 줄였겠지요. 남편 걱정, 아들 걱정, 딸 걱정, 돈 걱정. 이 중에 뭘 줄이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병원에서 나오는 길, 저는 오래된 고향 생각이 났습니다. 전라도 시골 마을이에요. 논과 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고 산이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곳. 가난했지만 마음은 덜 복잡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곳에 아직도 아는 사람이 있을까? 저를 기억하는 사람이 남아 있을까? 문득 가보고 싶어졌어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예전처럼 흙 냄새 맡으면서 걷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갈 수가 없었어요. 집안일이 있었고 은주가 걱정됐고 남편과 말도 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를 간다고 하기도 그랬습니다. 그날 밤 은주가 울면서 전화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나 파산 신청해야 할 것 같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빚을 못 갚겠어. 이자만 계속 나가는데 원금은 줄지가 않아. 카드값도 밀리고 월세도 밀리고. 은주의 울음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위로의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어떡해. 딸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 집은 이제 4개의 인생이 동시에 무너지는 장소가 되어버렸구나. 영호 씨의 퇴직, 저의 건강, 은주의 파산,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쌓여가는 우리 가족의 균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오래도록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마다의 삶이 저기 어딘가에서 켜지고 꺼지겠지요. 그리고 그 와중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모든 짐을 혼자 지지 않겠다고.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몰랐어요.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건 확실했습니다. 무언가 달라져야 했어요. 그게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남편이 작게 웃었어요. 버스 터미널로 갔어요. 고향으로 가는 버스표를 끊었습니다. 오랫동안 가보지 않았던 곳이었어요. 버스에 오르면서 잠깐 망설였습니다. 영호 씨에게 전화해야 하나, 은주에게 말해야 하나.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냥 가고 싶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버스가 출발하고 창밖으로 서울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높은 건물들, 바쁜 사람들, 꽉 막힌 도로. 그 모든 게 점점 작아지더니 결국 보이지 않게 됐어요. 고속도로에 접어들자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논밭이 나타났고 산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바람이 달랐습니다. 서울에서 맡을 수 없는 흙 냄새가 났어요. 3시간쯤 달렸을까? 버스가 작은 터미널에 멈췄습니다. 터미널이라고 하기도 민망한 곳이었어요. 간판은 발에 있었고 사람도 몇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풍경이 반가웠어요. 변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걸어서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길이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포장도로가 생겼고 예전에 없던 건물들이 몇 개 들어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그대로였어요. 촉촉하고 깨끗하고 조금 서늘한 시골 공기. 마을 어귀에서 아는 얼굴을 만났습니다. 초등학교 동창 복순이였어요. 아니, 이제는 복순이 할머니라고 해야겠지요. 어머, 순애 아니야? 복순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너 서울 살잖아. 무슨 일이야? 그냥 와봤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복순이의 눈은 이미 뭔가를 알아챈 것 같았어요. 얼굴이 많이 안 좋다. 무슨 일 있어? 아니, 별일 아니야. 복순이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기 집으로 가자고 했어요. 요즘 우리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일하고 있어. 농산물 직거래하는 건데 너도 한번 구경해봐. 저는 복순이를 따라갔습니다. 마을 한가운데에 작은 창고 같은 건물이 있었어요. 거기에 할머니들이 여럿 모여 있었습니다. 고추를 다듬는 사람, 마늘 까는 사람, 포장하는 사람. 다들 웃으면서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여기 앉아. 같이 하자. 복순이가 자리를 내줬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앉아서 고추 꼭지를 따기 시작했어요. 손놀림이 서툴렀습니다. 오랫동안 안 해본 일이었거든요. 야, 순애 아직 감 안 잡았네. 옛날엔 제일 빨랐으면서. 할머니 한 분이 놀리듯이 말했어요. 다들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편안함이었어요. 아무도 저에게 뭘 기대하지 않았고 아무도 저에게 짐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일하면 됐어요. 저녁이 되자 복순이가 집에서 자라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하면서 마을 여관을 찾았어요. 여관이라기보다는 민박집에 가까웠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장판 냄새가 났고 이불은 눅눅했습니다. 하지만 그 방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니 처음으로 숨이 좀 쉬어지는 것 같았어요. 서울에서는 언제나 뭔가에 쫓기는 기분이었거든요. 해야 할 일, 걱정해야 할 일, 책임져야 할 일. 그런 것들이 24시간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달랐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누워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실컷 울었어요. 아내로서도 아니고 엄마로서도 아니고 그냥 정순애라는 한 사람으로서 울었습니다.
왜 울었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슬퍼서인지 서러워서인지 아니면 오랫동안 울지 못했던 게 한꺼번에 터진 건지 그냥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울고 나니 조금 시원해졌어요.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마을 일을 도우면서 지냈어요. 고추 다듬고 감자 캐고 밭에 물 주고. 오랫동안 잊고 있던 일들이었는데 손이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점심때는 할머니들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소박한 반찬에 된장찌개였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어요. 순애야, 서울에서 뭐하고 살았어? 누군가 물었습니다. 그냥 살림하고 애들 키우고. 그래서 지금은?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 온 것 같기도 하고. 할머니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들 비슷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이었어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마을 입구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러세요? 아빠도 걱정하고 아주 난리예요. 민수의 얼굴에는 분노와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장갑을 벗으면서 천천히 말했어요. 나도 이제 숨 좀 쉬고 싶다. 그 말에 민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수야, 엄마도 사람이야. 엄마도 지치고 엄마도 힘들어. 그런데 그걸 말할 곳이 없었어. 너희들한테는 항상 괜찮은 척해야 했고 아빠한테는 걱정 끼치기 싫었고.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사과하라는 게 아니야. 그냥 엄마도 엄마이기 전에 나라는 사람인 거 알아줬으면 좋겠어.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밭 사이로 바람이 불었어요. 논에서 개구리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에 언제 오실 거예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갈 거야. 근데 조금만 더 있다 갈게. 민수는 더 이상 붙잡지 않았어요. 대신 뒤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다음에 제가 또 내려올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의 뒷모습이 멀어져 가는 걸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아들이 어른이 됐다는 걸 느꼈어요. 보름쯤 지나서 저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날은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게 이상할 만큼 또렷이 기억납니다. 늘 중요한 날에는 비가 왔었거든요. 결혼식 날도 아이들 입학식 날도. 그런데 이날은 하늘이 맑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현관문 앞에 섰을 때 잠깐 망설였어요. 열쇠를 꺼내기가 두려웠습니다. 문을 열면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 남편이 화나 있을까? 은주는 어떻게 됐을까? 숨을 한 번 깊이 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집 안은 그대로였어요. 식탁, 소파, 오래된 장식장. 하나도 변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낯설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남의 집에 살다가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TV가 켜져 있었지만 화면을 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신발 벗는 소리를 듣고도 바로 고개를 들지 않더라고요. 왔어. 짧은 인사였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가 섞여 있었어요. 미안함도 있었고 반가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것도 있었어요. 저는 고개만 끄덕이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더니 반찬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상한 것도 있었고 오래된 것도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하나씩 꺼내서 버렸어요. 상한 것, 오래된 것, 다시는 먹지 않을 것들. 냉장고가 비워지는 만큼 마음도 정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국을 끓이지 않았어요. 예전 같으면 당연히 차렸을 겁니다.
오랜만에 돌아왔으니 정성껏 상을 차려야지 하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간단한 반찬 몇 가지와 밥만 차렸어요. 냉장고에 남아있던 깍두기, 젓갈, 계란 후라이. 정말 소박한 상이었습니다. 남편이 식탁 앞에서 멈칫했어요. 예전 같으면 이게 뭐야 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 말 없이 앉았어요. 이제부터는 이렇게 먹어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많이 차리지도 말고 힘들면 안 해도 되고. 남편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럼 내가 좀 도울까? 그 말이 어색하게 들렸어요. 40년 결혼 생활에서 남편이 부엌 일을 돕겠다고 한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 어색함이 싫지 않았습니다. 설거지 정도는 해줄 수 있지요. 그래, 그거 정도야. 영호 씨가 작게 웃었어요.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음이었습니다. 며칠 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그때는 제가 좀 무례했어요. 집 담보 이야기를 했을 때를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너도 내 인생이 있고 엄마도 그래. 그 말에 민수는 한참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전화를 끊기 전에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한번 내려갈게요. 지연이랑 아이도 데리고. 저는 괜찮다고 말하려다가 그냥 알았다고 했어요.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은주의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파산 신청을 하겠다는 말은 결국 현실이 됐어요. 하지만 저는 예전처럼 모든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은주가 눈을 붉히며 말했어요. 엄마, 나 정말 어떡해. 저는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그 말을 처음 꺼냈을 때 은주가 울었어요. 서운해서인지 억울해서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어요. 대신 은주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힘들다는 이야기, 두렵다는 이야기, 미래가 불안하다는 이야기. 다 들었어요. 하지만 대신 해결해 주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해낼 수 있어. 마지막에 제가 한 말은 그거였어요. 엄마는 믿어.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야. 은주는 한참을 울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저는 작은 화분을 하나 샀어요. 고향에서 봤던 풀과 비슷한 식물이었습니다. 잎이 둥글고 생명력이 강해 보이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화분을 식탁 한가운데에 두었습니다. 남편이 물었어요. 이건 왜 여기 둬?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내 자리잖아요. 그 말은 선언도 다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에 가까웠어요. 예전에 식탁 가운데는 늘 비어 있었습니다. 반찬을 놓거나 가족들 접시를 놓거나 아니면 그냥 빈 공간이었어요. 그 자리는 누군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거기에 제 화분이 있었어요. 제가 좋아서 산 것, 제가 돌보기로 한 것, 저만의 것이. 그날 밤 저는 오래간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내일이 특별히 기대되어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내일을 혼자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마음을 편하게 해줬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내입니다. 여전히 엄마예요. 그건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군가의 마지막 버팀목이기 전에 제 삶의 주인이 됐어요. 식탁 위에는 여전히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누군가를 위해 남겨둔 게 아니었어요. 필요할 때 스스로를 쉬게 할 수 있는 자리. 그게 이제 저에게 남은 자리였습니다.